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잠시 휴식 기간을 마치고 시즌 2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시즌 2라기보다는 이제 프롤로그 같은 약간 맛보기 같은 느낌이고요. 어제 있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패널 두 분과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패널 두 분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저희가 다 모여서 했었는데 오늘 멤버들의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늘 저희와 또 함께 해주셨던 현근택 변호사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즌 2 저는 사실은 설마 했거든요. 혹시 네네.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늘 왜 우리 현 변호사님만 외롭냐? 짝꿍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새로이 또 합류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의당의 전 사무총장 신장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전 사무총장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디어 2대2 구도가 맞춰졌습니다. 현 변호사님 좀 든든하시겠어요? 사실은 아마 오늘 그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그 두 분하고 네네. 저하고 과연 비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몰랐는데 네네네. 저는 제가 한 20%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죠. 예, 20%보다는 훨씬 더 딱 33.33% 해주셨었고요.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께서는 정치인싸 합류하게 되시면서 시즌 1 좀 보셨어요? 네, 좀 봤습니다. 보면서 워낙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진보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 많이 잘 내주시긴 했는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약간 네, 예. 열세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번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 이렇게 제대로 한번 부딪힐 땐 부딪히고 네. 서로 이해할 땐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저는 또 정의당 전 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네. 색깔 있는 진짜 진보의 목소리를 아하.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겠다 이런 각오를 좀 아니 가지고 이거는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색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노란색.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우리 좋습니다. 신정식 변호사님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었죠? 27인가? 8인가요? 관악에 처음 예, 만 28세. 28세 때 국회의원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그때 당시 저도 기억나는데 운동장에서 연설할 때예요. 네. 근데 굉장히 연설 잘하세요. 정치 경력이 저보다 한 20년 이상 선배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쨌든 거기까지. 어디까지. 네. 자, 뭐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즌 2가 시작되면 네 분이 함께 이 말로 멋진 대결을 펼치실 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어제였습니다. 예, 오늘 녹화 날이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고요. 예. 이제 아마 업로드는 목요일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제 이제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각본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뭐 지금 기사가 지금 오후 지금 2시에 우리가 이제 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어수선했다부터 뭐 너무 내용이 없었다라는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로 그 짜지 않고 했던 것이 너무나 돋보였다. 뭐 이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할 말만한 쇼였다. 뭐 이렇게 진정한 소통 아니다 평가를 했고 바른미래당은 지금껏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망상적인 태도로 봤다. 뭐 이런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렸는데 일단은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은. 저도 약간 어수선했다에 방점 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봐왔지만 그 일단은 패널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뭐 다 발언 기회를 얻을 줄 알고 오셨는데 300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 10분의 1 정도 줄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아마 이제 질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뭐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보면 기자들 할 때는 뭐 외교 안보, 뭐 통일 외교, 그다음에 경제, 뭐 정치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하는데 물론 그때도 뭐 각본은 짜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제 선정이 미리 되고 이제 그 틀에서 움직이는 게 낫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어제 사람이 너무 많고 질문 기회가 안 주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이렇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된 느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뭐 질문보다는 답변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제일 나는 아쉬웠던 분들이 그분들이 다 이제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52대인가요? 1인가요? 선정을 53대 1. 예, 어쨌든 선정을 됐으면 다 기대를 하고 왔을 거예요. 네. 본인한테 그래도 질문할 기회가 있겠거니. 근데 300명 중에 한 진짜 90% 이상은 질문 기회를 못 얻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제일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분은 국민 얼굴로 지칭되시는 허일영 아나운서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배철수 아나운서하고 정말 배철수 우리 DJ와 예. 예. 예, 아. 국민 얼굴이라는 지칭을 이제 얻으셨는데요. 저는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수선하고 뭐 도떼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네, 네, 계셨는데, 근데 뭐 그게 또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죠. 사실 음.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이고, 또 절반의 또 다른 측면은 심도 깊은 이야기, 사실 대통령님의 깊은 속내, 그다음에 이런 결단에 이르게 된 어떤 정책 결정을 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전후 사정, 맥락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국민들의 목소리는 날 것 그대로 드러났지만 대통령님의 그런 고뇌와 속내를 우리가 다 알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측면에서 그 절반의 다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가는 대통령 할 말만한 쇼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이 할 말만 한 고장난 녹음기 같은 평가였다. 좀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지금껏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망상적 태도다. 좀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진가 싶어요. 지금까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바른미래당이 받고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준석 의원이 있다면 정확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쨌든 네.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시기 때문에 비판적이셔야죠. 그래야 또 사실은 딴살림 차리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이제 뭐 물론 사전 기획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그 기획한 의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른 데서는 좀 듣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예. 한번 그 전체 처음에 기획 구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처음에 컨셉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뒷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허일영 아나운서에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역할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진행을 제가 했으니까 예.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하지 말자라는 게 대원칙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카테고리는 그래도 좀 아주 큰 주제들은 좀 정해야 그걸 이제 다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일단 나오긴 나왔어요. 큰 화두들이. 근데 그걸 그분들이 물어봐 주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작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나운서가 된 지 13년 됐습니다만 짧다면 짧고 그래도 제법 방송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방송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그 그러니까 기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16,000명 중에 300명을 선정할 때 네네네. 질문 내용을 미리 받고 그 내용 중에서 좀 뭐 이런 주제를 선정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은 건 아니에요? 랜덤으로 뽑은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네. 있고 그 인구 통계에 그렇죠. 맞춰가지고 저희가 연령별 그다음에 지역별, 이제 지역별 이런 것들을 나이별 배분을 이렇게. 해서 제작진이 구심을 해서 뽑은 걸로 알고 질문 있습니다. 내용으로 이렇게 선정한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은 다 저희가 16,000건, 16,134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 받긴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의 질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작진은 알고 있었겠죠. 대략적으로. 예. 근데 저쪽에 그 대통령 측에 전달한 바가 없고 그리고 진행하는 저도 대략적인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는 전달을 받았지만 어떤 분이 뭘 질문하실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막판에 어수선해졌나 생각을 해봤더니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도 그렇죠.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렇죠. 느끼시니까 조급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도 좀 어떤 분들의 질문은 너무 길어진다. 좀 이게 그렇죠. 조금만 더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런 자리가 있겠나 싶어서 또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되게 좀 간절한 진심 같은 게 많이 느껴져서 정말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또 노력을 했던. 그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분들도 이제 다 소화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부분은 질문을 어쨌든 사전에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어땠어요? 제가 보도 아니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지금 다들 막 질문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온라인 질문도 몇 개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임의로 정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 쪽에서 그 정한 거는 정말로 없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제 꾸려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건 안 나온 이야기. 네. 그러니까 사실 지소미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온라인 쪽에서 소화를 했던 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어쨌든 대통령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라든지 뭐 분야별로. 근데 그걸 이제 온라인 쪽에서 왜 이 얘기는 안 해? 라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 결국 그 질문은 온라인 쪽에서 소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또 우리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가지고 네, 아닙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배철수 씨하고 이제 두 분 이제 아나운서 두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 역할 분담도 약간 뭐 매끄럽지 못하다 그럴까? 어찌 보면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진행하는 거랑 아니면 질문지 선정 만약에 질문할 사람을 선정하는 거는 뭐 두 분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예. 그것도 이제 미리 사전에 저희가 제작진이 정했던 건 이제 배철수 DJ는 MC는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실지를 이제 고르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이제 뭐 정리라든지 요약을 좀 해주시는 그러니까 뭐 메인 진행자의 역할을 맡았던 거고 저와 이제 박영경 아나운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온라인 쪽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좀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조금 말씀하시기가 힘들어하시거나 좀 너무 긴장하셨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시민분들을 좀 더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배철수 DJ가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듣고 계시는데 또 위에 제작진들은 이제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할 때만 부득이하게 제가 조금 개입을 하는 좀 그림들이 나왔던 거죠. 자 어쨌든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예. 제가 왠지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이게 왠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이따가 우리 저녁에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이준석 의원 만날 때 똑같이 저한테 또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나눠서 답변하시는 네네네. 것으로.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했고 거기 계신 분들 요 얘기만 제가 드리고 갈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끝나고 인사를 다 거의 다 하고 가셔서 생각보다는 되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높았다. 아주 되게 기분 좋게 가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었다. 다행이네. 예. 다행입니다. 자 여러 질문들이 나왔고 또 대통령이 더 답변을 했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질문 아니면은 이런 대답은 필요했다. 뭐 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부터? 먼저 우리 신 변호사님. 네네네. 제가 귀에 들어왔던 질문은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네네. 이 모병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렇죠. 혜택 받습니까? 예. 라고 했던 질문 귀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대답을 혜택을 하셨죠. 못 받는다고 대답을 하셨지만 네. 그래도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딱 예. 부러지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본인도 거기에 맞춰서 이 준비를 하겠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예. 여중생이었죠. 그렇죠. 예, 여중생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질문이 저는 귀에 들어왔고 관련해서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의 점진적으로 하다 언젠가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할 과제다. 하지만 지금의 조건에서는 고등학교 어렵다. 1학년인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합의 관련된 여러 가지 동성혼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를 하셨는데 네. 자, 사회적 합의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누군가 리드하는 이끌어가는 그 사회적 합의를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아마 그 중학생의 질문은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대통령님부터 나서서 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질문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사실 남북 관계나 이런 문제도 사실 자한당이나 이런 데서 다 반대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방향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달라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어린 여중생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확인됐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대통령님께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 변호사님은요?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했었거든요. 여중생이랑 그 고등학생 질문이 제일 구체적이고 네. 또 어찌 보면 날카로웠다라고 네. 봐요. 근데 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네. 제2공항 얘기가 나왔죠. 그랬죠, 그랬죠. 민감한 문제고 강정 이후에 어쩜 제주도의 가장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 이제 광화문 그 정부 청사 앞에서 매일 집회도 하고 계세요. 네. 농성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공항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돼요. 저희 고향집이.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제주도도 이렇게 동서를 보면 약간 서쪽으로는 좀 발달돼 있고 공항도 서쪽에 있고 네. 그다음에 중문 관광단지랑 이 도로도 좀 일찍 생겼고 동쪽은 조금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군, 북군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생활권은 동서로 나뉘는데 예, 예. 약간 동쪽이 어찌 보면 교통에서도 그렇고 도로 사정도 그렇고 조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조사하면은 여론조사 할 때마다 조금 달리 나옵니다. 찬성 여론이 그렇군요. 높을 때도 있고 예, 예. 반대 여론이 높을 때도 있어요. 그 동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좀 지역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서귀포는 서귀포는 남쪽이고 남쪽. 그러니까 동쪽이라 그러면은 이제 한라산 중심으로 오른쪽 성산이라든지 성산. 표선이라든지 성산 이쪽에. 일출봉이 그렇죠 있는 거. 이쪽이고 예, 예, 왜냐하면 예. 지금 공항 들어서는 게 성산하고 표선 중간쯤이에요. 성산 일출봉 쪽이니까 네네. 서쪽은 이리고 중문이라든지 뭐 한림 애월. 애월 이쪽이죠. 애월이랑. 예, 근데 리조트랑 이런 거 많은 데가 많은 데 서쪽이군요. 서쪽이죠. 왜냐하면 그 공항이 서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도 일찍 그 월드컵 때 일찍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 1, 2년 만에 생겼는데 똑같은 도로는 한 10년 걸렸어요. 그만큼 조금 낙후돼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근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네. 근데 어제 말씀이 이제 이게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원희룡 지사도 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아마 가는 방향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어제 사실은 중요한 화두를 던졌던 게 이제 공론화를 해보자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고 네네. 또 그 여론도 높아요.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어떠냐. 근데 아마 이제 공론화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는 뭐 원희룡 지사의 머릿속에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공론화라는 게 보면 예,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뭔가 지금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정도 한번 겪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갈등을 이렇게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만약에 뭐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라서라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제가 아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다 반대해요. 예. 제가 또 아시는 지역에 뭐 중고등학교 동창회나 이렇게 가보면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예. 환경단체나 아니면 여기 지금 올라와 계신 분들도 보면 지역에서 뭐 그 농민 그 지역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 제주와 관련된. 저도 절반이 제주예요. 애월이 그 외갓집인데요. 그래요. 예, 효린의 집 근처. 예. 외삼촌이 살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게 개발이냐 그 환경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제주가 제주의 최고의 장점은 그 자연 환경하고 그 삶 자체. 그렇죠. 육지와 다른 제주도의 삶 자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관광객이 들어와야 제주의 삶을 보존하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그게 합리적인 선을 정해야 된다. 무작정 관광객이 제주에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즉 제주민들을 약간 구경거리로 만드는 방식의 개발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제주만의 특수성, 제주스러움을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이 어느 수위까지 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수요를 어느 정도로 뭐 사실 사실 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탈리아라든지 그 몇몇 되게 유명 관광지에서는 시민들이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 그렇죠. 뭐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일단은 뭐 제주도와 관련된 또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 사실 이제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답변은 대단히 훌륭했다. 뭐 또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그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이거는 이제 온라인 질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었나 봐요. 저는 뭐 이제 실제가 올라오는 내용을 저는 이제 현장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소미아 관련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원론적인 그동안의 답변하고 같은 내용이었죠. 일본의 일본. 일단 행동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지금 뭐 이게 어찌 보면 뭐 가장 한일 간의 뜨거운 이슈긴 하죠. 그렇죠. 이긴 한데 근데 이제 방위비 얘기는 좀 안 나왔어요. 약간. 질문은 나왔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좀 못했던 게 좀 아쉬우셨죠. 네, 약간 안타깝네요. 왜냐면 어찌 예. 보면 이게 사실은 직접 관계는 없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세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소미아 부분이야 뭐 일단 입장을 우리가 익히 그동안 알고 있는데 이제 방위 질문을 아마 하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박차고 나가고 어쨌든 탑다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왜냐하면 상황이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예. 의사결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약간 물론 이제 뭐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을 것 같아요.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된다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지금 보면은 이제 국내 우리 약간 상황이 어수선하잖아요. 여당 야당 갈리고 또 미국 뭐 대사가 막 집으로 우리 국회의원 정부위원장까지 부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현 위원장을 불렀었죠. 그러니까 혼자 부른 것도 아니에요. 또 윤상현 의원도 부르고 뭐 거기를 저는 가신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르면 가야 돼요? 들어보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하러 오라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좀 가볍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가신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분 솔직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위원장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인정받을 때 미국에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미국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 불러주면 나를 우리나라 정치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 정도 급이 됐구나 이런 아마 심리가 있다는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관련된 답변은 저는 뭐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현재의 태도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답변이셨고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도 뭐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소미아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세트처럼 움직이는데 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방위비 부분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보와 관련된 또 그런 문제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특히 자한당 쪽에서는 세트처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23일 0시가 되면 이건 세트처럼 묶여 다닐 수가 없어질 거다. 23일 0시가 되면 종료가 되든지 연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남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막 갖다 일부러 얽혀가지고 한미일 동맹에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서만 연관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지난 3년 동안 주고받은 정보가 48건밖에 안 돼요. 48건이고. 그렇군요. 48건도 24건. 한국이 일본에 준 게 24건, 일본이 한국에 준 게 24건. 딱 한 건씩 반반씩 맞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막 그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고 해서 엄청난 무슨 정보에서 취약성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지소미아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뭐 그걸 한미 동맹까지 끌어다 붙여서 마치 대단하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연장이 안 됐을 경우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견강부에 가깝다. 근데 사실 지소미아라는 게 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전에도 뭐 별 문제 없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한미일 관련해서는 무슨 한미일 정보교류 약정이라는 게 2013년에 맺어진 게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요. 지소미아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2014년 12월 29일 날 한미일 정보교류 약정이라는 게 맺어져서 존속되고 있어서 중요 정보가 교환될 통로는 여전히 존재한다. 좋습니다. 지소미아 갖고 괜히 너무 장사 심하게 하지 마시라. 아니 근데 사실 어제 가장 이제 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린 게 부동산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제 대통령은 경기부양수단으로는 쓰지 않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이 얘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반이 아주 극렬히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간 신문을 보니까요, 그 부분을 제목으로 많이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값이 안정화돼 있다라는 데 방점을 찍은 거였고, 그러니까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내가 사는 데보다 어디가 오르냐는데 지금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로 묶기는 했지만 예. 뭐 평당 1억이다 분양가 이런 얘기까지 많이 그럼에도 나오고 비싸죠. 있어서 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치를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뭐 감정평가원의 수치도 제시하고 평당 가격도 제시하고 심지어 보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 아니면 뭐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가격 오른 금액까지 제시하셨던데 네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시중 부동 자금이 뭐 1,200조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은행 예금이 지금 뭐 1%대 내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금이 갈 때가 그렇다고 주식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언론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얘기가 있었죠. 보유세를 좀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어떠냐. 쉽게 예.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거래가 될 수 늘리고. 있게 하면 어떠냐라는 그리고 얘기인데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좀 더 그렇죠. 많은 세금을.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순진한 생각을 봐요. 예를 들어 가격이 그럼요. 오르는 시점에 예, 예. 양도세를 내려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파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더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아. 예,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보유세, 특히 뭐 예.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어느 정도 계속 올려나가겠다는 건 해나가고 있는데 양도세를 낮추는 게 과연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게 거래가 많아진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느냐? 나는 그거랑 꼭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제도 뭐 신도시 얘기도 나왔지만 예. 지금 어쨌든 서울에 어떤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기 뭐 때문에.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강을 메워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재개발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럼 음.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도 강남이라든지 할 때는 거의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공급 늘리는 거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이제 신도시 개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고 해서 부동산 뭐 아파트 가격을 못 잡았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좀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약간 요거는 신 변호사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일단 저는 네. 이게 부동산 경기부양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 있다.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준비를 작정을 하고 나온 얘기다. 부동산 얘기가 나왔을 때 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작정하고 참모들이랑 상의했을 거다라고 봐요. 아, 요거는 미리. 예, 미리. 아하. 이거 부동산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시장에 시그널 보내는 거거든.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지금 부동산 그 잡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예, 있는데 예. 아 이게 참 쉽지 않네요.라고 하면 아싸. 요거 정책 오래 못 가겠구나.라고 시장이 반응할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 어떤 사실 그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확한 진단이냐 이런 평가 정책적 평가와는 논외로 별개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작정을 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낼 거냐 어떻게든 꼭 잡는다. 꼭 잡는다라는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아. 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기 위해서 작정한 멘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다만 그 질문한 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뭐 여성분이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예. 실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금 왜 정책적으로 이걸 다시 가공을 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실소유자가 그 대출 네. 이 제한이 지금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일정하게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그렇죠, 제한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이 예, 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답답하겠죠. 음. 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즉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서 실소유자가 대출을 규제하는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겠는가. 나는 피해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네. 제 해석으로는. 네네. 근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제가 이제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잖아요. 20대, 30대 당직자들 지방에서 온 당직자들이 있는데 조그만 이 고시원이나 이런 방 한 칸 해서 월세 500이나 1,000만 원 정도 보증금 내고요. 네. 월세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월세 비율로 따지면 평당 월세 비율로 따지면 저 타워팰리스보다 더 높아요. 예. 그 나눠 보면 평당 그렇겠네요. 사용료로 하면 예. 타워팰리스보다 더 높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보유세, 인상이든 양도세든 무슨 대출이든 이런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네, 맞아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막 입사했을 때 1,050짜리 원룸 살았었거든요. 일산에서. 근데 정확하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딱 알겠어요. 7평 정도 되는데. 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어디 멀리 시외에 나가서 직장과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 할 수도 없어요. 차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시내 근처에서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친구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질문하고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물가는 잡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가장 큰데 또는 신혼부부들은 또 막 이런저런 대책이 있는데 오히려 1인 세대 주거 대책은 굉장히 사실 부족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다른 비판들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말고 내가 다리 뻗고 누울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더 주셨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분이 무슨 질문을 할지 저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었다. 이게 네, 부동산 저희 집사람도 요즘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해요. 어. 뭐 왜냐면 누가 어쨌더라, 뭐 누가 친구가 어쨌는데 어쨌더라, 네. 뭐 이게 어쨌든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뭐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뭐 얼마가 됐다더라. 그런 데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나이대라 물론 틀리죠. 지금 이제 신 변호사 말씀처럼 젊은 특히 신혼부부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요. 많이 되고 있어서 신혼부부 나이도 뭐 한 5년에서 7년 이렇게 늘려주고 있어서 네네네. 많이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부동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산 형성에. 그렇죠. 예. 거기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다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걸로는 돈 못 번다. 돈 못 번다. 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다. 아.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렇군요. 작정하신 겁니다. 그거.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두 분의 평가, 예,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선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조금 의외다라고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 근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에 앞서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과한다, 네. 송구한다라는 얘기를 썼죠.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과한다 그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혹시 반대 입장 아니냐, 조국 장관이 낙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아쉬워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과도한 수사라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에도 좀 저항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해 왔던 것 같고 우리 당에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게 아니다라는 정도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결국은 조국 장관이야 지금 당장 기소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인 것 같고 예. 지금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당 지지자들인지 아니면 다른 야당 쪽들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제는 이제 사과한다는 얘기를 썼거든요. 죄송하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 부분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는 이제 국회로 넘어와 있지만 그래도 수사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탁도 있는 것 어제 같아요. 그 이야기에 윤 총장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부담뿐만 아니라 예.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가고 의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선을 딱 거준 거예요. 너 이 선 넘지 마. 검찰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이나 또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이 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독립성을 해치는 겁니다. 뭐다 정책에 대해서 다 토를 달았어요. 근데 윤 총장이 이거는 의회에서 하실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로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국회 안 만나겠다. 지금까지 국회 다 만났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만나서 일일이 다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 하기 전까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 선 넘지 말라고 선을 거둔 겁니다. 니네는 검찰은 검찰 내부의 문화와 관행 바꾸는 거에 집중해. 그건 검찰이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네 문화 관행인데 예? 폭탄주를 돌릴 거냐, 폭탄주를 왼쪽으로 돌릴 거냐, 오른쪽으로 돌릴 거냐는 검찰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MBC 문화를 KBS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법과 정책은 국회에서 법은 국회에서 바꾼다. 그리고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바꾼다. 지금도 시행령에 대해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그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행령에 대해서 검찰이 사사건건 토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 딱 거준 겁니다. 이 선 넘지 마. 그래서 윤 총장은 부담뿐만 아니라 금도 못 받겠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요것에 대해서 특히 이 주제, 이 두 가지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과 검찰 개혁, 윤 총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그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아마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또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은 이 편과 요 다음 편을 연이어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네 분이 만나시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요 얘기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죠. 이제 국민과의 대화 이야기를 좀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단식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겠다고 했죠. 예. 오늘부터 단식 농성 2시부터니까 하시겠다. 들어갔겠죠. 야, 그렇네요. 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지소미아 종료 반대가 이제 명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고 오죽하면 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두 분? 저는 단식 농성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아, 단식은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푸는 게 어렵거든요. 명분 있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식을 조금 하고 풀면 저 웰빙 단식이야, 어, 건강 단식이야 이런 소리 듣고요. 6시간씩 하시면 뭐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이런 웰빙 단식, 건강 단식이야 이러고 그다음에 목표가 분명히 달성되지 않았는데 단식을 풀기도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병원에 실려가는 겁니다. 예. 뭘 목표를 못 이뤘는데 그렇죠. 곧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실려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네, 병원에 네. 실려가려면 그것도 제가 팁을 드리면 소금과 물을 끊으면 금방 병원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아, 예. 단식을 계속하려면 소금하고 물이라도 먹고 계속 그렇죠, 단식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네, 제가 네. 보기에는 황 대표는 지금 약간 조급증에 시달려 계시는 것 같아요. 국회 안으로 정치적인 의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원외에 계시니까 원외에 더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광화문과 청와대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본인이 청와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다, 집회를 했다가 기도회를 했다가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지지고 볶든 뭐가 됐든 국회에서 협상하고 타협해서 안을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정치 의제를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으로 약간 몇 보 전진해서 또 네. 끌고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건지 저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단식 시작하시면 본인 건강에도 안 좋고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황 대표님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리실 아니 거예요? 저도 좀 걱정스러워요. 아니, 예. 날씨도 춥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신 변호사 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결론 나자 중요한데 지금 뭐 국정 대전환 촉구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항상 한 얘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 뭐 이거를 상정하지 말아라는 건데 그게 네. 또 될 리도 없고요. 민주당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당도 있는데 우리 뭐 정의당도 있고요. 여러 당이 낄린 문제라서 이게 약간 처음부터 기획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갑자기 뭐 지소미아 가지고 비상시국이다 이래서 아니 지소미아가 없다고 뭐 갑자기 비상시국까지 될 일은 아니거든요. 뭐 미군이 철수한다 뭐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 아니고 예. 그다음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또 영수회담 제의하셨어요.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영수회담 하면 보통 뭐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물밑에서 조율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근데 발표만 하는 거지 그렇죠. 제안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며칠 전부터 이거를 좀 기획하거나 생각은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예.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물러나라는 요구도 많고 당내 안 되잖아요. 바른미래당과 뭐 합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인적 쇄신도 해야 되는데 인재 영입도 안 되고 뭐 박찬주 전 대장건이 그렇죠. 컸죠. 그러면서 예.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긴 한 건데 사실 지난번에도 조국 장관 사태 관련해서 삭발할 거냐 단식할 거냐 얘기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삭발을 선택한 건데 그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글로 돌아간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알거든요. 좀 중진들 좀 자르고 세피도 좀 수혈하고 공천 좀 혁신적으로 해라. 그럼 한국당 이길 수 있다. 일단은 뭐 김세현 의원이 상당히 좀 독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분들을 좀 중용해가지고 예. 김세현 의원한테 좀 중책을 맡겨서 자른 역할을 맡기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글로 돌아가는데 단식한다고 시선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명분으로 삼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될 리도 없고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이거를 나중에 결론을 맺으실 건지 나는 이 단식을 하라라고 권유했던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를 것 같다. 그러니까 삭발한 건 어느 정도 약간의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서초동 광화문 하면서 예. 약간 사람들도 모이긴 했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양쪽 진영이 세게 붙을 때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삭발보다 더 강한 걸 내세웠는데 그 다음은 뭐 할 거냐? 제가 보기엔 사퇴하는 건 아니면 뭐 비대위 체제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무모하다. 두 저는 분 뭐 모두 걱정이 출구 많이 됩니다. 전략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네네. 단식이 가장 출구 전략이 어려워요.
사실 그 단식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파업은 여러 번 해봤잖아요. 네, 네. 파업도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요. 종료하는 게 들어가는 어렵습니다. 예. 파업도 나가는 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연속해서 계속해서 자기 보수 대통합 얘기했다가 인재 영입, 음. 영수회담, 삭발, 단식. 그러니까 뭔가 포커스가 자기를 벗어나서 국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원외에 계시다 보니까 조급증이 있으신 거 아닌가? 아직 대선은 2년 반이나 더 남았는데. 좋습니다. 예. 자, 벌써 약속했던 시간이 훌쩍 다가왔네요. 자, 일단 시즌 2의 정치인싸 시즌 2의 이 프롤로그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어제 국민과의 대화,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두 분의 우리 패널들과 얘기를 해봤고,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의 보수편 바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만나셨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두 분이라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말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색깔 있는 진보의 목소리 한번 예. 가지고 우리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과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즌 2 이제 어쨌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네 분이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우리 현 변호사님도 짧게 소감 좀. 일단은 뭐 시작했다는 거에 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즌 1에서는 좀 외로웠는데 이제 네. 의미가 생겨서 기쁩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더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정치인사 시즌 2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만나뵌 신장식 현균택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는 4인 합의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만남 너무 반가웠고요. 현 변호사님은 또 뵈서 정말 반가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